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한국 증시의 시황에 대해서 박도기님과 이야기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거의 신급으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죠. 네, 진짜 이건 운이 좋은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건설, 한전, 네,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은행 네, 배당주를 한 13개월 이렇게 보고 배당주에도 한번 투자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그것까지 맞추시면 거의 3연타인데 네,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2021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좋은 느낌, 좋은 실력으로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국 시황에 대해서. 네. 저는 일단 똑같이 동일하게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예측하지 말자예요. 예측하지 말자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갈 때까지 가야 된다. 사전에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2021년에 많은 분들이 과연 지금이 언제 시점인가, 빠르게 도망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감히 예언을 해보면, 만약 시장의 강세장, 저희가 2020년에 예상했던 강세장, 13년 만에 온 강세장이 맞다면 사람들의 이 심리가 사글이 바뀔 겁니다. 어떻게? 조마조마 조심조심해서 용감하게 지르는 문화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 난 사람들과 스타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계좌 수익률 인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인생 역전에 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상승 사이클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의 폭이 커집니다. 그거를 다 비워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섣부르게 차에서 내리면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차가 절벽을 향해서 갈 때 마지막에 가장 많은 리턴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오는데 나는 안 갈래 하고 먼저 뛰어내렸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 투자자들은 고점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팔았다가 망설이다가 마지막에 그렇죠. 마지막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사리 판단하지 말고 우리에게 정해진 몇 가지 시그널 있잖아요. 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완연한 긴축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으로 고점이 왔을 때, 즉 사람들이 흥청망청하고 조심성이 없어지고 돈 버는 건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안이해지는, 그리고 왜 주식을 안 하냐고 모든 사람이 떠벌리고 다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누구든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그 상황, 돈 버는 건 이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그런 시점이 오면 우리는 극히 조심하면서 그때는 시장에서 상당 부분 철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네. 즐겨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춤으로 치면은 춤 선수들이 무대 중앙에서 춤추고 있고 이제 부 선수들이 나와서 또 춤추고 있고 돌아가면서 춤꾼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이 이후에는 춤을 잘 못 추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조금 더 시즌은 갈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네. 이제 삼성전자 음. 주식이 거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시총의 한 30% 정도를 이제 네.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장중에 8만 원을 찍었다가 또 이제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대세 상승기라 그러면 아직도 삼성전자는 조금 더 갈 네. 확률이, 예전에 500조는 500조 간다. 간다라고 말씀을 너무 하셨던 빨리 왔어요. 예. 다 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방송 나갈 때는 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성장은 저는 파운드리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작년 2020년 연말에 상승을 한 부분은 휴대폰과 반도체 사업이, 메모리 사업이 같이 어우러진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500조를 달성을 하고 나서 더 초과한다는 건 뭐냐면 TSMC 풋 삼성 콜 롱이죠. 예, 롱숏. 예. 롱숏이라는 구도까지 짜진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뭐 진짜 600조? 만만치 않은데 600조 테스트까지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려면 성결이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 증가예요. 지금 16%에서 20%를 돌파하는 거. 가동률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파본 바로는 비메모리 쪽에
쪽에서의 그냥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업황이 정말 미친 듯이 좋아요. 동부 하이텍이 이제 대표인데 이 200mm 웨이퍼를 만드는 동부 하이텍 이게 이제 파운드리는 메모리 말고 다른 다양한 반도체인데 이게 진짜 너무 다양해요. 약간 이제 비유가 정말 가내 수공업 비슷하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정말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판을 뜯어서 보면 아주 쉽게 단순하면 그 PC 파란색 판이 PCB인데 까만 건 다 반도체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도 있지만 그 까만 것도 다 반도체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예를 들자면 1년에 100억 원어치만 만들어 주세요 하는 애부터 10조 원어치 만들어 줘 하는 사람까지 천차만별인 거예요. 이게 이쪽 시스템 쪽은 물론 이제 뭐 몇 조 단위로 만드는 애는 TSMC와 애플의 AP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고 뭐 CMOS 칩이라든가 전력 반도체 칩, DDI 칩, 뭐 이거 저거 뭐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칩들, 센서 칩들 등등 하면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전반적인 자동화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가동률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점유율을 뺏어와야 돼요. TSMC의 점유율 자체. 예, 요걸 뺏어오면 진짜 한 단계 가서 진짜 600조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안 되면은 그냥 좋긴 좋은데 네, 그냥 좋긴 좋아요. 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 배당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어갖고 조금 그러니까 오를 건 같았는데 네. 최근에 급작스럽게 좀 많이 오른 감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고 우리나라 이제 산업이 크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시클리컬 산업이라 그래서 이게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크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 이 자동차가 참 애플카 저희 막 그런 얘기 나누고 나서 이제 애플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은행 금리가 1%도 채 안 되는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그 각도기님께서 말씀하신 13개월에 배당 2번 받는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삼성전자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고모님께서 최근에 이제 증권회사를 가서 개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고 돈이 조금 남으셨나 봐요. 야야 뭐 우리 집 가전이 다 LG던데 LG전자도 살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주주님들 고모 그런 주식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진짜로. 그 전화 끊고 일주일도 안 돼갖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걸 보고 이렇게 주식 추천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전기차가 나오고 나서 가전회사들 뭐 특히 LG전자를 그런 회사들도 이슈가 붙으니까 주식이 엄청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거는 새로운 시대가 분명히 오는데 이 안에서 그러면 LG전자가 저렇게 되면 현대자동차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게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말씀해 주시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2021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요것과 더불어서 저는 자율주행까지 엮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21년부터 사실은 전기차는 깡통차지. 깡통차고 전기차가 그 다음 단 전기차가 의미를 갖는 것은 자율주행을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느냐가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최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시세를 제일 많이 낼 영역은 자율주행차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한국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현대차는 FTV를 통해서 하긴 할 거고 뭐 그런 상황이고 일단 잠깐 우려되는 상황은 환율은 우려됩니다. 자동차는 원화가 강세면 어려워요. 이걸 전제하고 있으셔야 돼요. 저는 현대차를 무척 좋게 보지만 환율이 더 이상 안 떨어지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환율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원화 강세 가능성을 더 열어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봐요. 미국 전문가들이 일단. 그때 한 1,500원, 1,050원 정도 되셨을 때도 지금도 환전하는 거에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1,150원. 예.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1,1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금 더 원화 강세가 될 확률이 많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 산업
비롯한 수출주에는 조금 그렇죠. 왜 그러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의 눈으로 봤을 때 뭐냐면 자동차의 마진은 얼마예요? 10%. 프로 언더죠. 네. 근데 만약에 환이 주로 우리나라에 팔아봐야 1년에 100만 대 팔잖아요. 물론 한국에서는 마진율이 높아요. 두 자릿수. 마진이 높지만 한국에 파는 거는 100만 대예요. 그러니까 7, 80%는 다 해외에서 팔아요. 네. 근데 해외에서 팔면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달러가 만약에 10% 절상, 올해 2020년처럼 10% 가까운 절상을 하게 되면 마진은 녹아버려요. 그거죠. 그게 문제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전기차와 이제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마진이 2%, 3%짜리 시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000조가 되든 3,000조가 되든 큰 시장이 아닌 거야. 마진 기준으로 보면. 네. 근데 반대로 뭐 애플이 저렇게 대단한 건 마진이 25%, 30%씩 나오는 회사거든요. 네. 그렇게 팔아 제끼는데 수백 조를 팔아 제끼는데 마진이 20, 30% 나니까 200조를 팔면 2,000조 시장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마진 규모를 네. 보면 그러니까 저렇게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거가 되는 건데 자동차는 왜 그랬냐면 모든 세그먼트들이 비슷해. 브랜드 가치 조금 더 있는 거 외에는 차별성이 없어. 내연기관에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로백 0.5초를 더 빨리 가느냐 1초를 더 빨리 가느냐 요거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초 더 가면 가격이 억 단위 더 비싸지는 거고. 그렇죠. 1초 늦게 가면은 또 그런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지고 보면 비교할 게 없고 싸울 게 없으면 거기서 싸우겠냐는 거지. 인테리어도 중요합니다. 가죽의 재질.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 그 경쟁의 막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꺾인 거고. 그런데 이게 전기차로 바뀌는 순간 산업의 패러다임 전체가 다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테슬라 고맙다. 그런 길을 열어줬으니까 선구적인 업체니까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는 건데 주식은 난 주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고마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중국에서 연말에 11월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폭발적으로 늘었고 판매량도 사상 최고치 수준을 도달하고 있어요. 대수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 물론 이제 중국의 대수는 좀 의미는 없어요. 조그만 거 뭐 한 500만 원짜리 차 팔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의미는 약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그럼 탈탄소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자동차예요. 발전이 제일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선 업체들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건 자동차의 매연이 가장 큰 건데 이거가 넘어가는 국면으로 가게 될 경우 우리는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공간과 틈을 발견하면서 슈팅을 발견합니다. 제약이 바이오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튀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산업의 어떤 모양새가 바뀔 때 거기에 엄청난 돈다발들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IT 버블 때도 봤죠. IT 버블이 왜요? IT 시대로 바뀐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쏟아진 거거든요. 항상 산업의 변화 국면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의 시각을 제시해 주면서 쭉쭉 빨아당기는 게 그게 이제 테슬라 그런 거잖아요. 쭉쭉 빨아당겨. 쭉쭉. 요즘은 진짜 산업의 경계선이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이제 굉장히 많이 썼지만 최근에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예를 들면 핸드폰 만들던 회사에서도 자동차 만든다 그래도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폭스콘에서 지금 하겠다고 했죠. 네, 자기네가 EV계 안드로이드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전혀 그런 게 거부감이 없고 이 회사가 뭐 예를 들면 다른 걸 한다 그랬을 때 제가 왜 저걸 하지가 아니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야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지? 네. 또 어떻게 또 끼워 맞추면 그것도 또 말이 다 맞아요. 되니까 야 이거 그림을 잘 그리면 굉장한 거품이 그렇죠.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왜 지금 이 부분이 2021년에 굉장히 큰 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융복합이 나잖아요. 융복합이 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산업 두 개가 짬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짬뽕이 되면 그 사이즈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PER 밸류에이션을 3배, 4배, 5배, 6배밖에 10배 언더로밖에 줄 수 없었던 에비타 배수를 10배 이하로 줄 수밖에 없던 자동차 산업이 갑자기 IT 산업으로 바뀌어. 그래서 IT 산업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소위 말하는 PER 배수를 갖고 와. 그래서 자동차 사업이 20, 30배가 돼. 그게 테슬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훨씬 더 높지만 이걸 갖고 오는 순간 자동차 산업의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죠.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서 뭐가 폭발할까 봤더니 자율주행이 폭발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투자자로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서 터지면, 왜냐하면 얼마나 자극스러워. 이게 투자자들을 자극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 안 보여야 돼. 잘 안 보여야 되는데 될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야 돼. 제약 바이오가 왜 그렇게 올랐어요? 돼서 오른 거 하나도 없어. 되면 안 올라. 원래 이상까지 가면 제일 비싸잖아요. 네, 삼상 초기 네, 들어간다. 초기에. 네, 들어간다. 결과 나오기 전에. 네, 네. 그러니까 살살 건드려주면 사람들이 와 막 미치면서 반응을 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모인 주식시장의 특성이기도 해요. 근데 이걸 권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현상은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분야가 어딘가 봤더니 그 이제 테슬라가 시작했던 자율주행을 어떻게 될까 하면 이게 무궁무진한 거죠. 일단 셔틀부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적용 범위가 어떻게 넓어지고 이러면 야 이거 제대로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이런 이게 가지를 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 각도님께서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자율주행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다. 네. 그리고 그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또 쉬운 영역도 아닌 건 맞죠. 네네. 그런데 한국이 장점이 하나 있어요. 요번에 오늘 나온 뉴스인데 녹화를 하는 이날 나온 뉴스인데 데이터 슬라이싱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망 중립망, 통신의 망 중립망을 이제 좀 새롭게 해석해서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통신사 주식도 어쩌면 좋을 수도 좋을 수 있어요. 네, 영원히 안 가는 것 같은 주식이 폭등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잘 풀리면. 아싸.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벌 수 있는 돈이 뻔하니까. 왜냐면 만 중립망에서 뭐 1인당 최대 받아봐야 10몇만 원 받으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해외에 팔 수 없고 국내에만 파니까. 근데 예를 들어 사실은 지금 트래픽의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튜브, 뭐 넷플릭스, 그렇죠. 그런 데서 다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회사들이 그래 너희들 좋은 망, 빠른 망이 필요하지. 너희들한테 줄게. 대신에 돈을 더 내. 훨씬 많이 내. 몇 배를 더 내. 공짜는 없어. 너희가 쓴 만큼 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통신사들의 수익률이 뻥 하고 터지죠. 그런데 애플이 한국에 제1차 출시한 결정적 이유는 5G 여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통신을 이용한 자동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건 한국이 굉장히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 자체적으로 인간이 보는 것과 같은 자율주행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자율주행을 뜰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 머릿속에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통신에 의한 자율주행이에요. 이건 V2X라고 Vehicle to Everything이에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사고율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끼리 교신하면 돼요. V2V라고 해요. Vehicle to Vehicle. 그래서 예를 들어 확 갔어. 부딪힐 것 같아. 너무 속도가 빠른데 계산해보니까 이러면 충돌이야 하면 어떻게 돼? 얘는 빨리 가고 얘는 멈추겠지. 그게 된다니까요. 지금은 그냥 그 달려 있는 그 그러니까 에이다스가 달려져 있는 그 차가 그냥 반응을 해서 그렇죠. 이제 멈추거나 이런 거죠. 근데 한국은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좋은 게 도시국가예요. 이 수도권은 완전한 도시국가고 이게 사람들이 여기 집중적으로 모여 살기 때문에 그냥 도로에 다 깔면 돼.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표준이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VTX 표준이 약 6GHz가 나오고 있어요. 5.몇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28GHz의 고영역으로 가게 되면 고 주파수대를 가면 안 꺾여 얘가. 부딪히면 끝이에요. 근데 5GHz에서는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건 밀고 싶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가 또 자율주행의 혁신적인 일이에요. 그 각국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거죠. 자율주행을 놓고 보면 당연히 전기차가 나올 거고, 그러고 나면 또 2차 전지 배터리가 나오고, 그리고 그 자율주행이 되려 그러면 5G가 돼야 되면 통신, 그리고 통신 장비, 거기다 이 전기는 다 어떡하지? 라고까지의 생각이 쫙 뭉쳐지면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와 그렇죠. 상상력을 이제 근데 이렇게 투영할 수 있을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이거는 우리 현대차증권의 우리 고태봉 센터장께서도
정책에서도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정쪽 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 뭐냐면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이죠. 내년도에 시장에 지금 저희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전제 조건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죽으면 안 돼요. 죽어서는 안 돼요. 얘네들이 죽으면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얘네들이 주가가 안 가는 건 괜찮아요. 횡보만 해줘도 오케이야. 우리는 왜냐하면 일단 시대 2021년에 이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줄 건 뭐냐면 반도체가 어떻게 치고 나가는지가 1분기에 보여줄 겁니다. 네. 완전 지금 공급 부족 나면서 쭉쭉 치고 나가는 걸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는 사실은 빅테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빅테크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빅테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한국이 필요해. 한국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반도체 애플을 까면 부품의 30%는 한국 거예요. 디스플레이랑 네, 뭐, 예. 반도체, 그렇지. 메모리, 그다음에 저기 카메라 모듈 이런 모든 것들 한국에서 만들어져요. 제일 비싼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LG 화학을 필두로 한 네, 이제는 네. 모터 시장까지 예. LG전자가 이렇게 뜬 거는 결국 모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터의 강력한 모터 기술. 그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네. 들고 다니는 거는 삼성전자고 네. 집에 두고 쓰는 거는 네. LG다. 네. 왜 모터다. 뭐 이렇게 네, 이제 모터 기술이 얘기를 오래됐어요. 네. 네, 실제로 삼성이 자체적인 모터 기술이 좀 약해요. 네. 외부 걸 쓰더라고요. 세탁기 같은 거 만들 때 가보니까. 네. 요즘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면 네. 야 이걸 내가 그림을 그려갖고 썰을 풀더라도 네. 굉장한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네. 한편으로는 이게 큰 시장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큰 거품을 만들고 네. 또 많은 수익을 얻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네. 다른 그림을 잘못 그려갖고 그렇죠. 깡통 차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걱정도 동시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증시각도의 TV를 계속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를 꾸준히 상대적으로 좋은 예, 결과를 얻으실 꾸준히 거라고 이제 시청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많이 소외되어 있던 뭐 화학 업종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건설 음. 그리고 한 개 덧붙이자면 조선 네네. 요렇게는 그냥 네. 간략하게 어떻게 보시는지 그 화학은 중국의 가동률이 지금 계속 잘 나오니까 그런 정도가 잘 좋을 것 같고요. 시세는 조금 더 뭐 나올 수 있는데 2020년에 상당 부분 시세가 좀 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세 안 난 쪽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2020년 장세의 특이점은 부동산 시장 자금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제가 부동산도 좀 이따 한번 여쭤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네. 주변에 그래도 투자하시는 네. 분들 중에 부동산 자산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자금이 넘어오면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냥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현장에 있는 참여자 입장으로서 보면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의 일부가 넘어온 건데 조금 더 일부가 넘어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게 넘어오면 생각보다 놀라운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유동성으로. 근데 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근원은 최근에 미국의 연준의 태도를 보니까 이번에 FOMC 회의 때 12월 달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의 연준 의장 파월의 발언들을 보니 갑자기 저는 이번 그 코로나 사태가 얘들 눈에는 9.11 테러하고 비슷한가 보다. 이런 느낌이 너무 진하게 드는 거예요. 9.11 테러 때 자기네가 그렇게 폭탄을 얻어맞고 했던 게 금리를 거의 제로금리 수준 가까이 0.5%. 그 당시에는 그게 제로금리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금리를 내리고 굉장히 꽤 긴 시간을 횡보합니다. 미국 금리가. 그러면서 버블이 왔고 그 부동산 버블이 왔고 미친 버블이 오면서 2007년도에 하이를 찍고 2008년도 리만이 터진 거거든요. 얘네가 과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저금리 상태 유지하면 분명히 시장이 뜬다. 그 믿음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그 미국에 있는 애널들 이렇게 평균으로 내보니까 4천 S&P 기준으로 이제 4천이 넘을 거다 평균 지금부터 한 10% 정도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 대체적으로 전망을 이제 좋게 많이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저도 이제 개인으로서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뭐 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예금 적금을 넣으셔서 이제 만기가 거의 돌아오시면 그 돈을 갖고 다시 또 묶어주세요라고 말하기가 뭐예요. 그냥 우리 집에 넣어놓는 거나 은행에 넣어놓는 거, 집에 넣으면 기분이라도 좋지. 그렇지. 그 돈 맡겨놓고 외식 한 번 하니까 게임 끝났네. 뭐 이런 개념이니까. 밥 잘 못 먹고 이러면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부동산으로 가기에는 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물론 저도 집도 있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좀 너무 비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네. 할 게 없어요. 주식 이외에는. 네네. 그래서 저도 이 돈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주식은 조금 더 갈 수는 있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는데, 각도기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져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내 시장. 주식 시장?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그건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진짜 맞고요. 그다음 은행.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업종 종목 이런 거 거의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는 얘기해도 내가 안 다치겠다라는 이 정도는 얘기해도 내가 안 다친다라는 뭐랄까 안전판? 안전판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확보된. 네네 이 정도는 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런 아니 영업이익이 3배가 말이 돼? 이러니까 뭐 좀 편하게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개인들은 이런 것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저 개인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개인 투자하는데 눈높이가 되게 높아졌어요. 제가 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원래 처음 시작할 때 나의 목표는 8%다. 누가 뭐라고 해도 8%다. 네. 그래갖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봤거든요. 웬걸 한 서너 배는 더 난 것 같아요. 원래 총 투자 했던 금액이. 그러니까 물론 저는 제가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년에 너 목표가 얼마야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한 15%? 이런 생각을 이제 저도 이렇게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개인이 많이 들어오면서 뭐 대다수의 분들이 수익이 나셨는데 그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높이를 낮추는 게 실력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눈높이를 낮추는 게 실력이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빠지기 힘들 때 빠질 수 있는 건 능력이에요. 그래서 2020년은 취해도 되는 장이었어요. 2021년은 파티는 열리지만 경계감을 갖고 취하면 안 되는 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술은 마시되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2020년은 즐겨도 돼. 이런 상황에서. 근데 모두 안 즐겼지. 근데 질러도 되는 장이고 즐겨도 되는 장이었어요. 제가 10월 달에 제가 끙끙 앓았잖아요. 주식 하나도 없다. 현금 하나도 없다. 진짜 현금 하나도 없었거든요. 진짜 현금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운영을 맡기잖아요. 야, 이거 뭐지? 진짜 뭐 탈탈 털어갖고 100원 단위, 1000원 단위까지 영혼까지 끌고. 설마 그 정도로? 그 정도가 네, 없던데요? 하여튼 거의 없었어요. 네, 맞아요. 거의 0. 그때는 확실히 드셨구나. 정말 이제는 즐겨야 될 때다. 여긴 주산질 시장은 아니고 이거는 잠시 쉬어가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풀로 다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익이 나오니 이제 다시 또 현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일부는 현금 대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에 현금 대신으로 포진시켜 놓은 것도 생겼어요. 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때 눈높이를 낮춘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아, 책에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 길게 봐라. 수익 목표를 낮춰라. 그러면 다 고개 끄덕거리면서 하는 행동은 전혀 반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욕심을 비우기 시작하면 수익이 났어요. 본격적으로.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거 아마 거의 대부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부끄럽지만 올해 수익률에 의지해서 감히 한마디 드리면 잘하는 사람 말을 잘 들으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 얘기하셨는데 저는 부동산 잘하는 사람 말 그대로 듣습니다. 주변에 이제 부동산 선수들이 있어요. 갑자기 제가 여담으로 여쭤보는데, 양평 가실 때 주변에서 말리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그 선수들이 주변에 없었어요. 부동산 선수들이 없었고. 원래 또라이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서울에 내 집이 없으신 분입니다. 가난해요. 거의
요즘 그거 뭐라 그러던데? 급작스럽게 가난해졌다고. 네, 맞아요. 상대적으로 너무 가난해지신. 네, 굉장히 가난해져서 수익률을 다 필요 없어 지금. 네. 부동산 얘기 나온 김에 혹시 네. 여기 보시는 분들도 뭐 보통 주식을 많이 하시지만 그분들은 요즘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계십니까? 부동산. 팔았습니다. 핵심적인 자산 몇 개 빼고는 팔더라고요. 이건 투자자의 관점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는 뭐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 욕심은 없고 뭐 거주 중심으로 하는 거 동의하지만 부동산도 재화입니다. 똑같은 재화예요. 똑같은 이 금융 투자에서 주식을 투자하듯이 부동산 투자 저의 이제 그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똑같은 투자인데 지금은 슈퍼 사이클이 온 거고요. 슈퍼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몰라. 예. 똑같습니다. 모르는데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끌이란 말이 너무 쉽게 나오고 자기의 역량 대비 엄청나게 높은 레버리지 또는 부가를 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예. 그게 아마 주식시장 끝에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발생할 겁니다. 예. 지금 각도기님께서 이런 거죠. 두 개 다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주식이 훨씬 부동산보다 싸다, 저렴하다. 그렇죠, 싸죠. 네. 그 중에서 장내 주식. 장외는 비싸요. 장에 나왔으니까 내년에도 올해처럼 네. 이렇게 공모 시장이 네. 이렇게 뜨거울까요? 물론 상장이 예정돼 있는 회사들의 면모가 화려합니다. 네. 올해만큼 아니지만 내년에도 뭐 공모 시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공모 시장에서는 그런데 공모 시장이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먹을 건 없다. 공모 받는 거 외에는 먹을 건 없다. 그렇죠. 네. 제가 실제로 했으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된 이제 치킨 회사. 제가 거기에 큰 돈을 넣었죠. 한 치킨 1000마리 사 먹을 돈을 넣었거든요. 네. 한 마리 나오던가? 치킨 한 마리. 아니, 싫어합니다. 네. 치킨 한 마리 살 돈을 저에게 안겨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히 다른 치킨을 사 먹었습니다. 네. 예. 제가 좋아하는 치킨 따로 있어갖고 공모 시장도 얘기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저평가된 영역도 이제 말씀을 나눠봤고 또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갖고 시장이 크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도 이제 해주셨는데 항상 어떤 위험 신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좀 인플레이션이 나면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순서는. 맞습니다. 맞죠? 인플레이션이 먼저 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이러면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금리에서 나타나겠죠.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그래서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분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걸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그런데 아까 뭐 미국 시장이 횡보를 하더라도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그럼요. 올라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환율이 이제 많이 이제 원화가 강세일 때 뭐 한전을 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떠냐. 또 미국 증시는 10년 이상 계속 올랐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당 순이익, EPS도 같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품이 아니다라고 또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년에도 미국 주식은 근데 환율하고 같이 계산해야 되겠죠. 그게 자신이 없어요. 미국 주식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미국에서 사실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분들은 달러로 환전을 해서 달러로 살 거니까 미국 투자하는 거 가능하고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원화로 다시 재환전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게 좀 매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물론 컨택주들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오히려 미국은 내년도는 이제 컨택의 시대가 한번 온다. 분명히 시장에선 주식시장에서 그쪽에 기회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원화 환전했을 때까지 할 때까지 괜찮을까 하는 게 고민이고 투자금을 회수해서 들어올 때도 과연 환율은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에서 15% 20%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5% 10% 깨지면 종합 환산으로 수익률이 과연 좋을 거냐. 근데 그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고 달러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감히 너무 국뽕 시기에 아전인수격인 해석일 수 있는데 올해 나타났던 현상, 미국과 한국 주식의 가격 격차가 줄어드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각도기님께서는 나 같으면 한국 주식에다가 조금 네. 더 네, 올해 내년은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은 미국 좋았지만 이제 한국이 그 격차를 좁혀가는 거를 보게 될 건데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살아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은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다 빅테크와 연결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빅테크가 부담스러우면 한국 싼 빅테크를 사면 되잖아요. 이 밸류 체인에서 싼 놈들. 무슨 말씀인지 한국은 너무 싸거든. 그 밸류 체인에서. 제가 왜 계속 미국 주식 또 이제 제가 중국도 한번 여쭤볼 건데 자산 배분을 계속 강조를 해서 그래요. 네, 사람들이. 네, 많은 분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비중을 어느 정도는 하고 또 뭐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원화 비중은 30%, 원화 자산 비중은 30%, 나머지 뭐 50% 정도는 그 달러 베이스의 자산, 그리고 위험 자산인 그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금도 한 10%, 그리고 이제 뭐 그 중국 뭐 이런 식의 포트를 요즘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각도기님께서는 한국 베이스, 원화 베이스의 자산에 그래도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트렌드랑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수익률로 말해야죠. 결과로서. 네, 결과로서 말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원화 쪽 자산을 굉장히 좋게 보고요. 가격 워낙 싸니까 싸서 이제 가격을 좁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한국의 대형 저평가주들을 사서 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분명히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내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상반기에도 계속 그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상반기, 네, 그렇죠. 네, 하반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분이 사실 예측에서 잘 맞추는 경우가 잘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네.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네. 그 중국 얘기. 중국 얘기. 제가 제 경험으로 봤어요. 오늘 보니까 알리바바가 자고 있는데 막 13%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친한 분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달러 조금 있는 걸로 알리바바 살까요? 그러니까 샀어요. 안 사질 줄 아는 가격에 걸었는데 사셨더라고요. 네. 와 이랬습니다. 그 다음날 더 폭락을 했어요. 그거는 중국은 절대적으로 1단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독점 규제가 들어갔어요. 맞죠. 지금 그렇죠. 네, 독점 규제가 들어가서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대 기업들이 근데 이 논리가 없는 게 아니고 다 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유율이 너무 높다. 점유율이 높고 걔네 점유율은 하나 기업이 절반을 넘어가고 55%가 넘어가고 그다음 두 개 기업이 65%, 66%, 세 개 기업이 75% 이걸 넘어가면 다 독점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형 기업들은 다 독점에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뭐 보통 텐센트, 네. 알리바바, 그다음에 바이두, 뭐 크게 이제 세 가지. 바이두는 조금 다른 게 자율주행에서 치고 나가서 얘만 지금 좀 예외예요. 제가 바이두를 팔고 알리바바를 샀거든요. 여러분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바이두도 지난 몇 년간 주가 빠졌었어. 그때 들고 있다가 조금 오르길래 아싸 이러고 주가 팔았더니 빠졌고 남들은 몇 년의 하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남들 많이 가는 거 말고 안 가는 거 가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은 지금 긴축이 좀 돼요. 이 긴축이 풀릴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한국 시장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긴축을 한다는 걸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예. 그래도 상대적으로 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하는 거죠. 지금 중국은. 그 부분도 있어요. 예, 그 맞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기업들이 일부러 부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 국영 기업들. 일부 몇몇 기업들이 털어서 새로 시작하려고 부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엄격하게 단속화하겠다고 했는데 어찌되었건 은행도 하나 자빠졌어요. 지방은행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긴축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뭐 일단 브레이크를 밟아서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이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친 그 기간 동안에 화려했던 불꽃쇼가 쉬는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저쪽이 불꽃쇼가 안 나. 네. 근데 여기는 불꽃쇼가 날 수도 있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 상반기가 한국 시장 근데 너무 빨리 오르면 안 좋아요. 맞죠. 그런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느릿느릿 갔으면 좋겠는데 불꽃이 한꺼번에 튀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옛날
김치 프리미엄 나올까봐. 아, 김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 같은 상황이 오면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그건 오면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번 꽂히면 물불 안 가리져서 하여튼 저희는 그런 현상이 오면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조금 덜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럴 때는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글을 읽다가 봤는데 건투 시합을 보면 아마추어 경기가 정말 재밌대요. 프로와 프로의 경기보다. 왜냐하면 닭공이잖아요. 그렇지. 막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근데 고수들끼리 만나면 네. 맨날 수비만 하고 네. 판정으로 이제 가는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근데 저희들은 내 돈을 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안 다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재밌게 저는 그런 분들 있어요. 주식 투자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재미보다는 안 다치고 돈을 벌려고 그럼요. 하셔야 되는데 하루하루의 그 수익률을 보고 굉장히 재밌어요. 꼭 아마추어 건투 선수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희들은 어쩌면 이제 한 방 맞으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프로 건투 선수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나 투자에 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김치 프리미엄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우리 코인은 특히 비트코인은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 몇 년 전에 고점 찍었을 때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 그때는 이게 뭐야? 왜 암호화폐야? 막 이랬는데 지금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도 만드는 상황이고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다이아몬드나 금처럼. 그래서 가격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저도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인정을 해요. 저게 뭐지가 아니라 그래 너도 다이아몬드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야 너 이제 그거 말고 우리가 디지털 화폐 할 거야. 이게 지금 뭐 조금씩 시작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쟤는 정부의 규제나 이런 걸로 확 떨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세금이든 뭐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어요. 저게 변동성을 좀 각오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려면 가격이 이미 뭐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그런 가격이 오른 만큼 위험은 커진 거니까 그거는 열려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하고 달라진 게 이거를 자꾸 이제 코인, 디지털 화폐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이걸 디지털 화폐라는 개념을 띄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걸 투자하신 보유자분들은 왜 이게 화폐가 아니냐, 교환도 되고 뭐 페이팔에서도 바꿀 수 있고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 왜 아니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뭐 금은 현금으로 못 바꿉니까? 다이아몬드는 현금으로 못 바꾸고 자산이에요. 자산으로 이해해야 돼. 현재 상황들을 이해하기 쉬운데 자산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건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적인 교환이나 뭐 이런 저장이나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로 이걸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걸 가지고 나중에 결제해서 세금 떼는 일은 있을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뭐 충격은 받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거를 뭐 화폐로 인식해서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우려한 상황들 정부에서 막혀서 막 하는 거하고 조금 개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일도 없어요. 네. 평생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얘가 갖고 있으면 뭔가를 나한테 안겨줘야지. 그러니까 알 안 까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산은 자산인데 내가 투자는 안 할 거는 알을 안 깠는데.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각도기님께서는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를 나눠보면 그렇게 돈 많이 거기서 그렇게 안 벌어도 할 수 있으니까. 요게 되게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들뜨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런 것처럼 그래 축하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박수 쳐주라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갈 건 가고 너도 갈 거 아니야.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리고 내 페이스대로만 간다. 내 열심히 뛰었다 심장마비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지 자산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라갔다 저기서 올라갔다 가슴 두근두근 하는 순간 뺨 맞습니다. 항상 뺨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쭉 했는데 원자재 있죠. 뭐 구리도 있고 철광석도 있고 요즘 또 뭐 호주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갖고 막 그러고 또
우리나라는 또 기름이 안 나서 그런지 항상 뭐요 네. 원유에는 또 관심이 가고 이런데 전반적으로 그 원자재 시장은 네. 이렇게 뭐 크게 떨어지거나 네. 크게 오르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거기서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 반영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드러나진 않는데 원자재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드러나게 될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쪽 투자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2020년 조금 더 나아질 거다.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름 사셨다가 힘드신 분들은 조금 더 기름칠 더 하고 계시면 근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예. 옛날은 그대로였으면 벌써 다 됐는데 바뀌어가지고 저도 더 이상 말은 못하겠어요. 바뀌어가지고. 네.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그 최근에 제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각도기님께 제가 이제 자산 운용을 맡기고 있잖아요. 그럼 제 주변 사람들 저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 그 종목 야, 뭐 담았니? 뭐 샀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각도기님께 자산을 맡긴 저를 포함한 세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다 달라요. 저를 말씀드리면 저는 뭐냐면 각도기님께서 담은 종목은 절대 담지 않겠다. 나는 그냥 배당 많이 주는 그런 안전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또 누구에게나 얘기했을 때 다 아는 주식을 사야 되겠다. 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각도기님이 담으신 종목 10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가장 많이 떨어진 얼마나 열심히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가 오르면 많이 오를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또 이제 몰빵을 하신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이 또 계십니다.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생각을 전혀 다르게 했어요. 야, 주식 투자를 해보니 오르는 놈이 더 오르더라. 그래서 각도기님이 10종목을 투자하신 것 중에 제일 많이 오른 두세 종목에 거기다가 또 이제 몰빵을 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세 번째 분이 2020년은 최고 네, 논았죠. 논았겠네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오른 종목이 더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현상을 보고 이 세 명이 뭐예요? 다 다르게 판단을 했어요. 네. 다 다르게 판단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도 아마 어떤 분들은 뭐 각도기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그래서 본인한테 있는 것 같아요. 각도기님께서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은 좋을 것 같다. 네. 다만 분명히 이런 변곡점이나 여러 네. 가지 변동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투자한 종목은 좋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네. 나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에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정말 객관화시키셔서 적으시고 무슨 생각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목표인지 한번 연초니까 적어보시면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이 세 명이 굉장히 친하거든요. 친하고 성향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투자하는 방법이 다 달라갖고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많이 지금 웃고 있습니다. 네. 웃고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똑같은 상황을 보시고 다른 선택을 하시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저보고 막 그래요. 많이 떨어지신 거 사신 분이 맨날 만날 때마다 언제 오른다고 한번 물어보라고 모른다 그러시던데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저는 훨씬 많습니다. 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좋은 거. 실제로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이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많이 나눠봤는데 네. 조금 더 부족하거나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각도기님을 만나 뵙고 또 꼬치꼬치 네. 여쭤보도록 하고요. 2021년도 증시각도기 곽상주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큰 테두리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더 하실 말씀이나 요건 꼭 말씀하시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네, 너무 많이 제 노하우를 뺏긴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정진해서 더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임을 다 했다는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적재산권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제가 그런 거 없이 장사를 해갖고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드릴게요. 네. 500원. 트럼프 대통령 제가 된다 그랬는데 그건 네. 제가 500 꼭 드리도록 월말 결산은 해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권순장 브릿지가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딴 데 가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고 싶거든요. 네, 조금만 하고 그래서 자꾸 부르는데 나가기도 싫거든요. 이제는. 근데 권순장 브릿지는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네.
노하우 뺏기는 시간. 네. 제가 찾아오거든요. 내년에도 이렇게 저희 각도기님께서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찾아뵙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